먼저 앞에 계신 두 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부터 내리순으로 할까요? 올림순으로 할까요? 확률이 내가 높잖아. 먼저 하시죠. 우리 정세균 총리님하고는 이름의 글자가 앞에서 두 개가 같습니다. 사람들이 형제인 줄 알고 있지만 어쨌건 같은 집안인데 뭐 좀 좋아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후보님 차례입니다. 예, 정세균입니다. 아마 오늘 또 제가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우리 부의장님 말씀 잘 경청하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민주정부 1, 2, 3기의 한 가운데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통령님들과의 어떤 이런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장관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딱 저에게 맞는 그런 자리였어요. 국회에서도 경제 쪽 일을 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불과 한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를 관저로 부르시길래 제가 뭐 일을 너무 잘해서 칭찬하시려고 하나 했더니 아니 뜻밖의 이제 장관 그만하고 좀 당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일을 해먹을 수가 없다. 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당정협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하여튼 열린우리당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 의원들이 이 어려움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래서 당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당으로 좀 가거라. 그래서 제가 저는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텼죠. 그런데 결국은 그해 연말에 제가 당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제가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당 의장으로 가게 되었죠. 저는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1년 4월 18일 7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4월 18일 날 장춘단에서 민주당 후보 김대중 선전설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아주 머리를 진짜 망치로 맞은 듯 이게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대학에서 은사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들을 대선 후보가 하는 걸 보고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7년 후인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가 차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물러나신 뒤에 2005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이제 물러난 뒤에는 자주 부르셨기 때문에 동계동으로. 그래서 한담 비슷하게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을 27년 4월 18일 장춘단 연설에서 원바시서 뵌 적이 있고 그때 영향을 받아서 통일 문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차관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주셨고 장관으로 또 발탁을 해주셔서 제가 참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그래? 하고 보면서 그랬었구만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주 덜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그렇게 말씀이 길지는 않아요. 말씀이 길지 않은데 그래도 표정은 그때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통일 문제를 연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 내 밑에서 차관장을 했단 말이지. 그래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거는 함축해서 그냥 한마디로 그려. 근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연설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연설 기법이 그렇게 탁월하신 건 아니에요. 내용이 좋은 거예요. 내용이. 콘텐츠가. 예, 예. 연설 기법은 뭐 그 연설도 잘 하시지만 사실은 그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갈라지고. 약간 갈라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라도 사투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용이 정말 좋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감명을 받죠. 김대중 대통령 얘기 여기서 잠깐 하나만 보태고 네. 넘어갑시다. 네네네. 대통령 취임식 날 텔레비를 보는데 바로 그 IMF 관리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할 때 그때 울먹울먹하고 진짜 말을 잊지 못하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 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진짜 이건 우리도 같이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각오를 하셨을 거고 그게 바로 근무오기로 이어졌다고 난 봅니다. 그때 그냥 써준 대로 그냥 그 청산유수로 읽어 나갔으면은 그건 아무런 감동을 못 주는 연설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양반이 그 비밀 국회의원 떨어지고 한참 망인 시절에 웅변학원 원장 출신이야. 그때 웅변학원에 댕겼던 대학생이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했던 이상주 나중에 교육부총리. 예. 원장님과 학생 관계. 그런데 예, 아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경우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6.15 선언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남북 문제의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잘 이어받아서 14선언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민주정부 3기가 다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남북 문제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재작년, 작년, 지금까지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문제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서 가장 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핵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특히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실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그 남북관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뭐냐? 기본적으로 반복의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민간인 가지고는 대통령 못한다. 군인이 해야만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 국방이 뭐 등등 해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남북 간에
그런 시대를 살았고 또 그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문민 정부를 거쳐서 김영삼 정부를 거쳐서 김대중 정부로 들어와가지고 햇볕 정책이 추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라고 하는 그렇게 반복의식이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커나가는 것이 눈에 띄어졌어요. 말하자면 98년에 IMF 과시 체제에 들어갔는데 1년 반 만에 IMF 과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남북 간의 평화가 우리 경제를 키우는데 그만큼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화와 경제가 하는 얘기죠. 나머지 이제 그 뒤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그걸 그대로 그냥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역시 그 정권은 또 반복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꽉 막히고 경제는 어떤 점에서 좋아질 리가 없고 그러다 보면 반복이 되면은 우리 경제는 좀 말하자면 손해를 봅니다. 남북 화해협력이 되면 경제는 살아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시 민주정부 3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온쿠타드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어요. 예.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적표가 1등이었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경제가 그런 데로 안정이 됐었다. 만약 이게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면 그런 결과는 그렇죠. 기대할 수 없죠.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또 달리 좀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통일을 하기 이전에 네. 우선 시작은 이제 소프트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문화, 예술, 스포츠. 그렇지만은 이제 빨리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된다. 또 남북이 합치면은 인구가 7,600만 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하고 비슷해진단 말이죠. 네. 우리가 더 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들하고 당연히 이제 이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은데 일단은 경제 통일부터 이루면 그러면 아마 그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정부 4기가 꼭 출범을 해서 신속하게 경제 통일이라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되게 이론적으로는 인구 7천만 정도가 되면은 소위 특별한 R&D 투자 없이도 대외 수출 경쟁력을 갖는 동결을 수백 개씩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 규모가 그렇죠. 일단 6천만 내지 7천만을 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지. 독일은 지금 통일된 뒤에 8천만인데 통일된 뒤에 독일은 바로 7천만이 서독이 6,400, 동독이 1,600 이렇게 돼 있죠. 6,400대 1,600으로 쪼개졌을 때는 독일이 유럽에서 별로 경제적으로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일되면서 완전히 프랑스, 영국 따라져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이 제일 부자예요. 바로 이런 현상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남북이 하나의 덩어리, 경제적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개성공단식의 협업,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싼 땅값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면은 수출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져가지고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바로 일본이 그것 때문에 심사가 꼬일대로 꼬였어요. 지금 5.11 들고 다니는 것이요. 저게 지금 5.11가 일본이 동양을 지배 흔들고 싶다는 뜻이거든. 근데 일본이
동양을 지배하는 데서 제일 방해되는 게 남북 간의 화합이란 말이에요. 이거 둘이 쫓겨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한마디로 참 천진난만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요. 우리가 통일을 하면 어떤 시너지가 있는가는 이미 그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통일 국가로 가야 되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통일부가 있는데 그 통일부를 없애자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난 그 무슨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 하노이 사태 이후에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진 못하죠.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고 교류 협력이 안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통일을 앞당겨야 되고 또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면 통일부는 당연히 유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왜냐면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에는 통일부가 있어야죠. 지금 독일은 통일이 된 뒤에 통일 문제를 다루는 내독관계성은 이제 해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단 시대의 동서독에서 서독은 외무성 따로 내독관계성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나니까 내독관계성은 사라졌어요. 이제 지금 통일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있는 데가 지금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아직 통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고 당장에 무슨 성과가 없기 때문에 외교부에다 갖다 붙인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크닉의 차원이에요. 통일은 이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명분과 소위 이 지향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섞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분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분단이라고 하기에는 분단국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중국과 대만에도 통일 관련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대만에 중국 외교부 따로 있고 거기에 대륙위원회라고는 말하자면 위원회나 부가 같은 급인데 대륙위원회가 따로 있죠. 아직 완전히 하나의 중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외교부가 있고 국무원에 대만 판공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공부가 짧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북 제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북한은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담에 못 나간다. 말하자면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때를 죽이겠다고 주먹을 들고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가느냐. 안 하게, 그러니까 주먹을 풀고 그리고 웃는 낯으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하면 가지만 한쪽에서 주먹을 들고 말 안 들으면 가면 두지 않겠어 하는 식으로 하는 회담은 못 나오겠다 하는 그 입장이에요. 전자권 환수를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문제를 해결해서 2012년 4월 17일 날 찾아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은 네오콘의 수장이었던 롬스펠드가 있었어요. 북한이 그 미국 당시에 네오콘들이라는 게 대북 적대감이 제일 강한 사람들인데 북한의 능력으로는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다, 군사적으로.
따라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네. 주한미군 사령부,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서는 중동에도 좀 급파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분쟁이 있으면 거기도 보낼 수 있으려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돌려주는 게 낫겠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가다가 돌아야 된다고, 북한이 조금만 움직여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어요, 미국이. 완전히 한국군에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고도 계속 미국이 한국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직은 안 짜여졌다는 거예요.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고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장성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틀이 짜여진 뒤에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새롭게 좀 조건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정부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은 이제 그건 금년은 틀렸고, 국익을 넘어서서 국격 또는 국가의 위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경제만 자꾸 경제 대통령이라고만 하지 말고. 예. 근데 뭐 대통령은 경제를 주로 챙기지만 사실은 외교, 안보, 국방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부에 있으면서 그 전작권 전환 관련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이렇게 좀 보니까, 그 미국이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그 동의를 해주었고 스케줄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쪽이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말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때 왔어요.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지금은 보니까 미국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속셈을 안 주려고. 예, 가능하면 좀 전환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금방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가 9위 10위 하는 나라예요. 수출로 보면은 세계 5대 강국이고, 앞으로 우리가 G7, G5, G3까지 지향해야 될 국가인데, 아니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말이 되냔 말이죠.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에서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주둔군 사령관한테 넘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게 알고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총벌기 하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밀어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좀 세게 요구를 해야죠. 대통령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께서 전작권을 전환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역량을 쌓고 행사하기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관계 차원의 판단을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고, 이것은 국가의 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국민들이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을 얘기하면 참모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참모가 왜 없어? 진짜 불행해요, 그게. 처음에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대통령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문명이기 때문에. 군인정 대통령도 그 짓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가 할 말을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반복이고, 이제 대리 굴종식으로 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는 건
참모들이 용기를 안 준단 말이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세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뒷받침을 해줬어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8개월,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라도 미국에 대해서 조금 미국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부터 치워나갑시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참모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앞으로도 그런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참모들을 찾으세요. 그래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던 그 남북 문제를 동계올림픽을 잘 활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공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 가셔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하여튼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관리,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아마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힘을 좀 모아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는 거로 오늘 방송 종료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